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저장성은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영토 분쟁을 하던 곳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손권 정권의 기반이었고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지금의 성의 경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강희제 시대에 이르러 저장성이 됐습니다. 저장은 신안장과 첸탕장을 비롯한 많은 강들이 굽이굽이 흐르는 지역적 특성에 빗대어 지어진 이름입니다. 약칭으로는 저라고 합니다. 수나라 때 지명인 위항의 이름을 딴 항저우는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항저우는 중국 어느 곳보다 애향심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호수 시후가 있고, 샤오싱은 20세기 초의 민족주의자이며 문학가인 루신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저장 상인들은 수완이 뛰어납니다. 특히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다는 원조우 상인과 사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간다는 닝보 상인이 유명합니다. 저장성에 이름난 도시들인 항저우, 샤오싱, 닝보로 떠나보겠습니다. 저장성 동쪽에 있는 도시 닝보에 있는 티에니거를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설 도서관이라니 궁금했습니다. 마침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에 후 위로 작은 점처럼 빗물이 쏟아집니다. 호반길을 따라 가다가 골목길로 들어서면 3층 높이는 돼 보이는 담벼락이 나타납니다. 키가 큰 나무들도 많습니다. 몇 집 건너 하나씩 마른 목골 두 개가 서로 붙은 모습이 마치 중위계급장처럼 생긴 현판에 각각 1000과 1이라고 써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설 도서관이라는 남국 서청 티에니거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로 세로 5m의 장방형 마당에서 명나라 병부 우시랑을 역임한 범흠의 동상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고 책을 수집하는 것을 즐겨 책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 않고 두루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책 모양의 돌에 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푸른 나무들이 동상을 보필하듯 안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벽에는 말 8마리가 계곡과 산에서 뛰어노는 계산 일마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1566년에 6년 동안의 공사로 도서관을 건축했습니다. 범음이 책을 읽던 동명초당 안에는 책장마다 책들이 꽂혀 있고 책상과 걸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맞은쪽 벽에는 전설 속의 영물인 용과 기린을 섞은 듯한 동물이 각인되어 있는데 용이라 하기에는 묵직하고 기린이라 하기에는 날렵해 보입니다. 초당 옆에는 범흠 후예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거가 있습니다. 장서 도서관과 떨어뜨려 공간을 분리한 것은 그만큼 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범흠 집안은 대대로 장서를 잘 관리하라는 유언에 따라 진정으로 책에 애정을 가진 후손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장서를 보관하던 바오슈로우에도 책장이 놓여 있습니다. 금빛으로 쓴 바오슈로우 글자 아래에 있는 책장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2마리의 금빛 용이 불타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범음의 저택이 스마띠인 것은 병부 우시랑보다 더 높은 사마벼슬인 병부 상소로 추중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이 만들어진 후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던 범씨 후손들은 청나라 초기에 사상가이자 학자인 황종희에게 장서를 개방합니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이 유명해지자 걸륭제는 중국 문헌 총서인 사고전서를 편찬해 이곳을 벤치마킹한 형태로 보관합니다. 테니거의 구조를 닮은 국가도서관을 만들어 사고전서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뒷마당 정원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 진흙탕처럼 혼탁해 보이지만 연못 주위로는 물풀의 나무가 생생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서각은 지하에 만들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의지가 엿보입니다. 티에니거의 천일은 역경에 나오는 천일생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우주는 물로부터 생겨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범흠은 화재로부터 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티에니거는 걸륭제의 인정을 받아 가문의 영광이 됐지만 신의 혁명 이후 상인과 결탁한 한 도둑에 의해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상하이의 책방 주인들이 대도 쉐지웨이에게 도서 목록을 적어주고 책을 훔쳐오라고 합니다. 그 대도는 몰래 잠입해 낮에는 죽은 듯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 목록에 있는 책들을 수색하고 배가 고프면 대추로 허기를 때우고 그렇게 지내기를 거의 보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친 책은 무려 6만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책 도둑은 결국 9년형을 선고받고 옥사합니다. 돈에 강분한 상인과 단순 무식한 도둑의 불행한 합작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거액을 들여 그 책들을 회수한 후에 상하이의 동방도서관에 보관했으나 일본군이 침입해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세상 만물이 물로부터 났다면 책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르자면 티에니거는 도서관 이름으로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둑과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책이 간직한 혼과 정신까지 훔쳐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티에니거를 찾아가 빗속에서 책에 대해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닝버 티에니거 안에는 진씨 집안의 사당이 한 채 있습니다. 1925년 닝보의 금융 거부이던 친지한이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거부의 집답게 벽과 대청, 무대, 누각 그리고 곁체까지 완비한 우아한 목조 건물입니다. 무대 난관과 처마에는 금빛으로 된 조각과 그림이 아우로 새겨져 있습니다. 무대 공연을 보면서 여유자작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집 내부는 문턱을 넘을 때마다 둥근 원형의 칸막이가 있어 동선을 열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 재미난 곳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작박물관입니다. 마작의 표준을 정하고 널리 보급한 진정약을 모시는 사당이기도 합니다. 그가 마작을 발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고 사마천의 사기에도 마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진정약이 마작을 발명했다는 건 과장입니다. 서로 다른 규칙을 통일해 전국적으로 보급한 사람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는 닝버 사람으로 청나라 말기에 영국의 외교관들에게 마작을 알려주고 함께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닝버는 영국과의 아편전쟁 후에 맺은 난징 조약으로 서구 열강의 문호를 개방한 5도시 중 하나입니다. 마작의 말이나 놀이하는 방법은 새를 잡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성패가 되는 것을 후라고 하는데 잡아서 기른 매를 일컫는 후와 발음이 같습니다. 새들끼리 부딪힌다는 의미의 펑, 새가 모이를 먹는다는 의미의 츠도 모두 마찬가지로 새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는 동서남북의 풍패와 추나추동 및 매난국죽의 화폐 등을 정리해 현대 마작에 136개의 패로 정착시켰습니다. 볼패로 놀이를 하던 중 생겨난 패의 모습을 마작이라 썼는데 이 글자의 닝보 방언이 마장입니다. 중국에서 마작을 마장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이 마작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마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각상을 산취에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래는 4명이 함께여야 하는데 3명만 있고 1명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마작은 4명이 되어야 성원이 되는데 3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만 놓여있는 빈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표현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누구라도 빈 곳에 앉아 마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당에는 대리석 마작패가 있습니다. 젠파이에는 중, 파, 바이의 세 가지 패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는 힘듭니다. 단 파는 옛날에 어부는 동서남북 방향이 중요하고 상인은 추나 추동이 중요할 뿐 아니라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다는 의미의 파 차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더허탕은 세계 각국의 마작패 전시관입니다. 대나무, 뼈, 돌, 흙으로 만든 다양한 모양의 패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고 마작하는 방법을 안다면 비 맞으며 비 구경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저 조각상의 세 사람과 함께 앉아 마작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장성 샤오싱은 민족주의자 문학가인 루신의 고향입니다. 담벼락에는 왼손에 들고 있는 담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에 루신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느 다른 곳에 괜시리 휘황찬란하기만 한 모습과는 달리 흑백 판화 같은 심플한 분위기가 오히려 대문호의 고향답습니다. 루신의 원래 이름은 저우장쇼우였고 나중에 저우슈런으로 개명했습니다. 1919년 오사운동 이후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서 루신이라는 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초입에 있는 조거를 찾았습니다. 한림원 서길사를 지낸 할아버지 주복청이 살던 집으로 한림이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대문을 지나면 떠쇼탕이 나옵니다. 손님을 접객하는 대청으로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떠쇼탕은 원래 닝쇼탕이라 했었는데 청나라 도광제가 연호를 민닝이라 하자 곧바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샹허탕이 나옵니다. 청색 기와와 흰색 담장이 산뜻하면서도 고풍스럽습니다. 가운데에 조부의 초상화가 있고 양옆에는 2명의 조모인 손씨와 장씨가 앉아 있습니다. 덕행과 행운이 오래가라는 뜻의 덕지영형 편액이 있고 가훈인 항훈도 보입니다. 배움을 통해 관인의 길을 걷거나 삶 속에서 지식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학자 집안답게 적절하고도 감명합니다. 긴 복도를 따라 침실과 서화실도 있고 규방도 있습니다. 침실 외에도 술을 놓는 수방과 악기를 연주하는 금실도 있습니다.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아가씨가 전통옷을 입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넓은 주방에도 갖가지 도구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큼직한 아궁이와 항아리로 봐서 식구가 꽤 많았던가 봅니다. 밖으로 나와 루신이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조부의 집 서쪽에 있는 집을 사서 다시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집은 구조가 엇비슷합니다. 6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는데 루신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4m 정도 너비로 미로 같은 길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당시 사용하던 운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구멍 뚫린 주사위 모양 같습니다. 복도를 따라 나오면 한여소개라고 새겨진 연못이 나타납니다. 글씨는 산뜻한 예서체로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넝쿨이 엉켜붙은 담벼락이 멋진 정원이 펼쳐집니다. 루신이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정원인 마이차오유엔입니다. 장자였던 아버지 주백이와 어머니 노서 사이에 태어난 루신은 조부의 후광으로 부유했었습니다.
헌데 수재였던 아버지가 번번이 시험에 낙방하자 관원에게 손을 쓰다가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할아버지가 투옥되고 아버지는 병사하여 급기야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루시는 여름에는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했고 겨울이면 눈밭에서 새를 잡기도 했으며 귀뚜라미도 잡고 뽕나무 오디를 캐고 복분자를 따고 하수오를 뽑으며 놀았다고 회고합니다. 루시는 바오차오 위엔에서 놀다가 산미소옥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을 회고하기도 합니다. 거리로 나오면 길 옆에 졸졸 흐르는 개천과 돌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건너면 검은색이 변색돼 대나무 색깔이 드러나는 문이 나타납니다. 대문을 지나면 대청인 쓰런탕이 나오고 복도 앞으로는 높은 담장벽이 나타납니다. 담장 사이로 난 문을 따라 들어가면 별채가 하나 나오는데 한가운데 산미소옥 편액이 보입니다. 루신의 훈장이던 수경호 선생의 초상화도 놓여 있고 그 아래엔 책상과 걸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루신이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장치를 이용해 글쓰는 서법을 익히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엄하기로 유명했던 이 사숙에서 루신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루신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 만들어 썼다는 산다오 슈첸이 인상적입니다. 세 손가락처럼 생긴 이 책갈피에는 각 손가락 모양마다 책을 읽을 때는 마음과 눈과 입이 닿아야 한다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송나라 학자 주의가 훈학제규라는 책에서 쓴 말인데 루신이 사용한 것입니다. 루신이 살던 집과 공부하던 사숙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20세기 초에 문학을 무기로 민족의 계몽과 혁명을 꿈꾸던 루신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느낍니다. 책을 읽고 붓글씨를 쓰는 어린 루신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샤오싱 루신 고고 뒤편에 있는 삐시아 펑징 위엔으로 갔습니다. 수상무대 뒤편에는 야릇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뒤로는 반듯한 원형문이 있고 반려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너럭바위와 오두막집이라는 뜻인데 아주 어려운 한자입니다. 훈슈팅에는 결혼 풍습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로 들어서면 니주와 니얼주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화디아우주라고도 부르는 황주를 말합니다. 샤오싱을 대표하는 술인데 딸이라는 뜻의 니얼이 붙은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한 재봉사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축하하려고 항아리에 술을 담급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딸이 태어나자 실망한 재봉사는 개수나무 밑에 항아리를 묻어버립니다. 매우 총명한 딸은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재봉 기술을 배우는데 그 기술이 빼어나 날로 번창합니다. 드디어 이 신통한 딸이 자신의 제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 그동안 까맣게 잊었던 항아리가 생각납니다. 항아리 속에 술을 퍼내 접대하니 술 빛깔이 짙고 향기가 코를 찌르며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니얼홍 또는 니얼주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 너도 나도 딸을 낳으면 술을 담그게 됐는데 그게 바로 황주인 것입니다. 전시된 화병이 너무 예쁩니다. 알록달록한 문양이 정말 중국스럽기도 하거니와 그 색깔도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보기 좋습니다. 달콤한 과일 향이 톡 쏘는 황주야말로 샤오싱 지방의 대표적인 특산품입니다. 보행거리로 나오면 골동품과 특산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질비합니다. 한가로이 루신의 고향 마을을 거닐어 봅니다. 황제가 먹던 간식으로 수염처럼 가늘다 해서 룽쉬탕이라 이름 붙은 과자가 보입니다.
마치 백발처럼 생겨서 민간에서는 인스탕이라고도 합니다. 룽시탕을 파는 가게마다 맛을 보라고 조금씩 떼어줍니다.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으며 달콤하고 부드럽기가 솜사탕은 저리 가라입니다. 루신의 고향 마을을 벗어나 거리를 걷다가 창차오즈제로 갔습니다. 이곳은 2003년 유네스코의 아시아 지역 문화유산 보호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강남 수향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거리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면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쪽을 엮어서 흑색을 칠한 덮개가 있는 우펑선을 타고 노를 저어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샤오싱의 교통수단이며 관광 상품이기도 합니다. 우산을 하나씩 들고 찰랑거리며 떠다니는 우펑선을 타고 물 위에 떠있는 집들을 바라보는 재미가 좋을 듯 합니다. 하천변을 따라서는 수상가옥이 빽빽합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베란다에서는 노인네들이 하천을 바라보며 마늘을 까고 있기도 합니다. 하천 위에는 돌로 만든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면 풍광이 더 멋집니다. 비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찻집이 보입니다. 찻집에 가서 보니 구름다리가 더욱 봉긋한 것이 보름달처럼 둥글게 보입니다. 옌위라는 이름의 찻집인데 기러기와 비란이 정말 낭만적인 조합입니다. 우펑선을 타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딸을 위해 만든 술 황주를 한 병 들고 배 위에 올라 빗물을 안주도 삼고 벗도 삼아 떠다니고 싶어집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